얼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다음 주입니까? 예, 여러분들 다음 주 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저희 선프로TV 또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오늘 사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요. 물론 반도체 쪽은 계속 좀 버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제가 이제 아침에 월모브 진행할 때도 이걸 두드리면서 우리 악기업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속고래. 애군을 다 이렇게 아이고. 물리쳐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오늘 증시는 보자 하니까 코스피가 0.5% 하락하면서 지금 5,49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많이 빠지네요. 오늘 원희가 IPS 그 실적 데이터 내용이 시장에 좀 충격을 준 것 같죠. 18%대 하락하면서 지금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3,000당작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면서 2%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미장 상황을 보고 늘 제가 또 월모브를 보니까 우리 시장 오늘 좀 쉬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장 시작할 때 코스피가 좀 버텨주고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시장 강하나 했는데 연휴 앞두고 아마 좀 재미가 없던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오늘 증권주 그리고 SK텔레콤은 그 엔트로픽 지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 급등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하이브 엔터주는 워낙에 요새 또 BTS의 컴백 얘기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 외에 모멘텀이 좀 붙어있는 종목들의 일부 쏠림은 발생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이게 생각보다 낙폭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도 하락 전환을 한 SK하이닉스 등을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연휴 앞두고 이게 오늘 밤에 CPI 발표하고 다음 주 미국 주식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대응이 힘들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성스럽게 오늘 한번 이제 애군을 물리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에 감독했다라면서 지금 HS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붙이는 거 대박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우리 컨셉이 마님과 머슴 느낌으로 오려고 했는데 지금 북치고 애군 쫓는 거 보니까 저기 무속하신 분인가 싶기도 하고요. 보자. 다음 주 보자. 과연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시장이 오를까 떨어질까? 오른다로 떨어졌으니까 오른다. 자, 오른다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려놓을게요. 협찬해주신 우리 최 여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오늘 아마 조금 빼시는 분들은 방금 도훈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장 쉴 때 미국이 어떤 흔들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좀 빼놓고 관망을 하자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주식시장만 변동성이 큰 게 아니라 다른 시장들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산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럴 때 이분과 함께 채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N2의 채권 여신 구혜영 차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차장님. 너무 뜨끔했어. 차장님, 저기 채권 이야기를 오늘 또 우리가 해볼 건데 채권이 이렇게 나쁜데 주식은 정말 좋은 이런 시장이 여러 번 있었나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주가 좋을 때 채권 가격 하락하는 것은 뭐 정상적인 상황이죠. 근데 그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냐, 그리고 어느 쪽으로 심리가 쏠려 있느냐, 그 흐름이 지속될 거냐, 이게 사실은 관건인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사실 우리가 지금 주가가 코스피가 5,500에서 살짝 건들려지고 또 코스닥이 1,100포인트에서 살짝 저항이 느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채권은 어떡하지? 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제 조건은 원래는 채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부정적인 이슈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뭔가 나빠지고 부러지고 악화되고 뭐 이래야 사실 채권이 가격이 상승하니까요.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러니까 약간 쏠려져 있는 심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 쏠린 심리가 정상화된다는 것이 꼭 반드시 지수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 그렇죠. 이 박탈감 때문에 생긴 이 심리적인 쏠림이
자금의 흐름 자체를 주식으로 많이 이동을 시켰고 그것에 따라서 올라간 금리가 약간 정상화될 수 있는 모멘텀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최근 국고채 금리 한번 보면요 꽤 급등했다라고. 사실 죄송합니다 차장님, 저희가 주식창 보느라고 국고가 지금 시장이 어떤지를 안 보시죠? 관심 자체가 없고 어때요? 지금 뭐 추이가 어때요? 데이터도 네. 안 보고 있는데 코스피가 우리가 5,500, 네. 5,600 가까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금리는 3.7%를 육박을 했었습니다. 3.7%가 무슨 의미냐면 네. 작년에 한 5월 정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이 가장 어두울 때 2025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0.5% 수준일 때 그때의 국고채 10년 금리가 2.5% 수준이었어요. 2.5%에서 지금 3.7이 된 겁니다. 1.2%포인트가 네. 더 올라갔다? 예. 엄청난 금리의 상승인 엄청난 거죠. 상승. 네.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이에는 그냥 은행 이자도 네. 1.2% 올라갔다 그러면 엄청 올라가죠. 긴급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수익률도 맞아요. 올라간다는 네. 거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죠. 이런 변화는 뭐 은행 예금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그쵸. 있고 또 지금 주택담보대출 대출 금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들이 모두 최소 100bp 정도는 즉 1%포인트 정도는 다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네. 사실 평가상으로 봤을 때 손실이 발생해 마이너스. 있어요. 이 고객들이 너무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국채는 안전자산 아니었어? 네. 안전자산은 안전하다고 했는데 왜 수익률이 마이너스야? 특히 이제 우리 퇴직연금에 채권 투자하신 ETF로 투자하신 일반 고객들도 이상하다. 네. 왜 채권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기지? 어. 근데 그 사이에 코스피는 전년 대비 100% 이상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럼 상대적 박탈감. 어. 그러면 마이너스 이게 뭐 5%, 10% 너무 이 불편한 숫자들을 지우고 코스피 가야죠. 삼성전자 가야죠. 가야지. 페닉스 가야죠. 하루에도 7%가 오르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초 이후로 채권 시장, 특히 그 중에서도 공모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펀드나 ETF 시장에서는 대략 한 8조 원 이상의 자금 이탈이 나타났었고요. 그 흐름이 결과적으로 국고채 10년 금리를 3.7%까지 이끌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네. 어제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리 좀 과하지 않아? 라고 언급을 해줬어요. 그게 저기 아마 라디오 프로그램에 네. 나오셔가지고 네. 금융시장 국장님이 아마 네. 그런 발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그런 거 다 높은 챙겨들어요? 숫자. 거기 우리 이프로님 진행하시는 아, 그래요? 프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송경진 네. 씨 나왔군요. 이제 시장에서 너무너무 심리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 그 쏠린 심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한국은행에서도 내비친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에서는 약간의 희망을 준 거죠. 우리가 너무 채권 시장 차원에서는 나쁜 뉴스들만 쌓여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잠깐 차트 제가 같이 보여드리면 좋습니다. 네, 결국은 심리가 얼마나 쏠렸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행에서 매일매일 뉴스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뉴스 심리 지수가 뭐냐면 네. 최근 일주일간 발표된 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이 많으면 100 이상. 뭐 댓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댓글이든 서베이든? 그것에 따른 어떤 뭐 좋아요 반응이든 숫자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AI의 진화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진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두 분 우리 여기 이제 3명 있는데 3명 중에 예를 들어서 2명이 좋을 것 같은데? 네. 라고 해석을 하면 지표가 100보다 위에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2명이 아니야. 안 돼. 이러면 100보다 이하로. 언더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2025년 5월 달 기준으로 딱 100이었던 숫자가 지금 125까지 찍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115 정도 수준까지 있습니다. 네. 즉 지금 어떤 뉴스가 나와도요. 사람들은 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 시장이 과정에서 워낙에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럼요. 이게 좋은 뉴스는 더 좋게, 네. 나쁜 뉴스도 좋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똑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 심리 지수를 같이 보시면 이상하죠?
100보다 언더에 있죠. 네. 실제로 경기의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표들은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우리가 양극화되고 있다. 실물 네. 경기는 좋지 않은데 왜 금융 지표들이 이렇게 좋으냐라고 하는 이 양극화가 사실은 이 데이터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네. 채권 시장은 밑에 있는 경제 심리 지수가 100보다 언더 있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주식 시장은 심리가 좋다는 것을 위에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괴리가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하지만 이 괴리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에 네. 근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심리와 우리의 포모 심리 그리고 놓칠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고객 예탁금의 증가로 집중적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끈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작은 이탈이 많았었고 그것이 이제 다양한 우려들 특히 이제 경기가 이렇게 좋고 지수가 좋고 네. 이런 상황이면 굳이 금리 인하해야 돼?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된 것 같고요. 굳이 금리 인하해야 돼? 라는 부분들이 그러면 당분간은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아.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최근 이제 환율 상승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네. 약간 매파적으로 스탠스를 보였거든요. 즉 금리 동결뿐만이 아닐걸?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쇼크가 나타났었던 거죠. 그냥 차장님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장표만 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코스피 5,500 어제 뚫는 정말 이런 시대에 채권 이야기라니? 아무리 3%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맞아요. 있어. 그리고 구 차장님 실제로 저기 장표에 나와 있잖아요. 8조 원이 빠져서 머니무브를 채권에 맞아요. 쏙 빠져가지고 가는데 맞아요. 나도 지금 뺄까 생각 중입니다 하는데 네. 오늘 채권 이야기를 하시는 네.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나스닥 지수 흐름을 잠깐 좀 리뷰를 해볼까요? 나스닥이요? 나스닥 저는 네. 잘 봐요.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왜냐? 뭔가 천장이 약간 막힌 것 같은 느낌 저는 들지 않으세요? 코인의 어떤 선지표라고 보기 때문에 코인 애들이 안 움직이면 나스닥도 네. 안 움직이는구나. 뭐 이런 코인계 식으로 좀 큰 손이신가 봐요. 아, 보고는 네. 있는데 네, 네. 저는 사실 오늘도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연초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 저는 몇 가지 주목해서 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발표된 거죠. 엔트로픽이 300억 달러죠. 300억 달러를 조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가치를 3,800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어요.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한 550조 정도 됩니다. 550조 원이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한 2등과 3등 사이에 있어요. 와. 2등 하이닉스가 대략 한 60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3등인 현대차가 대략 1,000조 원 정도 되니까요.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상장하지도 않은 이제 그러니까요. 갓 신생 이제 AI 기업이라고 네. 볼 수 있는 엔트로픽도 지금 시가총액을 그만큼 밸류를 받고 있어요. 근데 같은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 안에서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AI의 트렌드 변화 속에서 시장의 구조 자체가 이제는 단 한 사람을 위한 또는 단 하나의 독점적 기업을 위한 뭔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시그널이 저는 구글이 발행한 100년짜리 저 이거 채권이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말이 물어보고 되는지 싶었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진짜 이거. 100년짜리 채권인데 사실 나라에서는 또 맞아. 왕왕 네. 한다는데 이게 그렇죠. 기업단에서 100년은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매출이 있다. 수요가 있다. 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글은 100년 동안 계속해서 예. 기업이 존속한다. 그렇죠. 저는 그것에 이게 대한 가정 굉장한 시장의 과열이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는 커다란 정말 대규모 이렇게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앞으로 최소 30년 정도는 전력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 투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것에 대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저는 판가름이 올해 야.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즉 자본 조달을 최소 30년 이상 현재 금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가름마가 타질 거다. 그 가름마가 타지는 것은 사실은 구조조정이라는 그렇죠.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시장에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있다고 하면 그 플레이어 중에서 이제는 단 하나의 기업들만 발라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 흐름이 올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기 변동성 또는 주가 변동성이
평가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어요. 시나리오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기술이나 또는 내러티브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들만 보아왔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부정적인 가능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 선제적인 지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금융시장 중에서도 채권시장은 스마트머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스마트머니가 지금은 이 주식시장에 쏠려있는 심리, 실제로 나타나는 수익률로 인해서 많이 소외가 됐었어요. 그럼 얘가 그럼 지능이 떨어진 걸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만약 이런 어떤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또 선수들의 교체 이런 것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저는 금리일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는 좀 금리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작은 관점에서 퇴직연금 가지고 계십니까? 퇴직연금 네. 저 없어요. 개인형. 가지고 계시죠? 네. 개인연금 가지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지금 주식과 안전자산의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냥 알아서 올려주는 상황이라서 직접 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지 아직 않으십니까? 맡겨요? 네.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전 반도체 조금 네.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요즘 자기 개인 연금과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에서 스스로 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원래 그러니까 7대 3이잖아요. 예, 위험자산과 맞습니다. 안전자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그 안전자산도 많은 분들이 약간 뭐 채권형 혼합형 이런 식으로 트릭. 해서 네. 트릭을 해서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주식의 비중을 많이 높여놓으신 분들이 맞아요.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앞으로 한 최소 3개월 정도는 채권형 비중을 조금 늘려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주식하고 채권은 서로 반대로 간다 말씀드렸는데 다만 지금은 뭐 지수가 조정받을 거기 때문에 채권이 강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네. 같고요. 채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수익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7대 3이라는 규칙 그리고 그 중에서 안전자산의 3의 비중을 네. 상대적으로 채권에서 기회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고액자산가 분들이나 또 많은 이제 투자자들을 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채권에서 발생한 손실을 조금 메이크업하고 싶다. 즉 언제 물 타면 되냐라는 그렇죠. 질문들을 많이 네.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좀 타이밍이 된 것 같다. 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의미도 좀 말씀드리고 근데 싶었습니다. 그거를 3개월이라고 딱 하시는 네. 이유가 뭐예요? 3개월. 그 3개월 이후에 사실 매우 중요한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변수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2분기 제가 지금 장표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2분기 말 정도 되면 제 생각엔 시장의 컬러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범위로 싹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일단 요- 크게 봤을 때 네. 미국은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고 새로운 네. 의장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네. 한국은 지방선거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예. 브라질하고 일본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가 있는데 네. 6월 달은 제 생각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 같아요. 매우 커진다. 왜? 네.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에 서로 상반된 시그널이 교차하는 시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 6월 달 뭐 케빈 어시가 만약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가 임명된 이후에 첫 번째 통화 정책이 될 겁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해요? 못 하죠. 왜요?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 지금 계속 이제 약간 그 1년 시차를 두고서 인플레 올라간다고 하고 노동 고용 관련한 데이터는 사실 지금 뭐 최악으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네. 근데 명분이 있을까요? 금리 인하에 자, 대한? 케빈 어시가 지명될 때 트럼프가 농담으로 얘기했죠. 금리 인하 안 하면 고소한다. 고소한다. 지명되고 첫 번째 통화 정책입니다. 만약 동결과 인하 쪽에 확률로 건다라고 하면 적어도 인하 확률이 55%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명분은 일단 어떻게든 찾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채권 시장이 먼저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을 장기 금리에서도 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확실하게 뭐 100%는 아니어도 최소 55% 이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가정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기간
같은 날짜에 네. 일본은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이때는 금리 인상이 아마도 예상이 됩니다. 아, 일본은 또 인상이죠. 같은 날 하루를 차이로 두고요. 일본은 인상을 하고 미국은 네. 인하랍니다. 아. 그러면 환율 측면에서 달러의 가치와 엔화 가치 사이의 변동성이 커질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금리 차원에서도 어. 미 국채 금리와 일본 국채 금리 사이에 뭔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환 시장이 변동하고 금리가 같이 변동하게 되면 네. 지수는 그럼 괜찮을까요? 지수도 변동성이 크겠죠. 그렇죠. 방향성을 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변동성이 클 것 같다라는 가정은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한국은 미국의 FOMC와 그리고 일본의 금통위 바로 직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죠. 네, 그리고 그 한 주 전에 5월달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금통위 바로 전에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아, 그러네. 연임 어. 또는 신임 총재가 처음으로 등판하는 날이 될 이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 그렇죠. 그렇죠. 어. 자, 그러면 이 통화 정책에서는 과연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 네. 여기가 변수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이 가장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나라들인데 한쪽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고 한쪽은 우리 더 이상 금리 인하 안 해. 우리는 인상할 거야. 우리나라는 눈치를 너무 볼 것 같은데. 우리는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하게 되면 또 부동산 시장에 그렇죠. 불을 더 지피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인상하기에는 지금 또 경기 자체가 가계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야, 이거 어렵네. 그리고 바로 뒤에 어.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잖아요. 또 선거 있으면 네. 금리를 또 그러면 정답은 아무것도 동결? 안 한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다. 자, 아무것도 안 한다. 결론적으로는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동결이죠. 그렇죠? 그러면 동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뉘앙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비둘기적 스탠스, 매파적 스탠스. 일반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경기 좋아질 거야.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네. 더 나아질 거야. 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는 좀 도비시하게 얘기를 하고 약간 완화적 스탠스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근데 문제는 현 정부에서 잡고자 하는 숫자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수,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까지 이제 포함이 됐죠. 네. 두 번째는 부동산, 부동산,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 안정. 네. 연초에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환율 1,4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에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지방선거 앞두고 코스피 숫자 만들었습니다. 코스닥 뭐 3,000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상향으로, 자, 그럼 네. 여기는 오케이. 아. 부동산 지금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들어가고 있죠. 네,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환율 어떻게 할까요? 환율 잡아야죠. 근데 어떻게 잡아? 저는 이게 그치, 사실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생각을 환율이. 합니다. 오. 예, 제가 아까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은 이 지방선거와 맞물린 스케줄 때문인데요. 네. 만약에 환율이 대략 한 지방선거 직전에 예를 들어서 한 4월 말, 5월 정도부터 대략 한 1,420원 언더, 1,400원, 1,420원 요 정도 언더에서만 움직일 수만 있어도 네. 저는 5월달 금통위가 그다지 그러니까 호키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환율 잡혔잖아요. 환율이 레벨적으로는 우리가 1,400원 위라는 것은 경계감이 있을 수 있으나 네. 1,500원에 대한 경계감은 벗어났잖아요. 어. 그러면 금통위에서도 그다지 그렇게 나쁜 쪽으로 또는 뭔가 심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그다지 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 지방선거 전이에요. 4월 말, 5월 초에요. 환율이 1,460원, 70원 위로 동동동 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도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5월달 금통위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환율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고 동결. 그럼 환율을 잡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금리 인하예요? 거꾸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일 수도 있는 거죠. 아,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군요.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원론적으로는 원화가 달러보다 강세가 된다라고 하는 건 금리 역전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1월달 금통위에서도 이제 원화가 워낙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보니 어떤 기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우리 원화 약세를 강세 쪽으로 방향성을 다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도 검토할 거냐. 그랬더니 한국은행 총재분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죠. 우리가 만약에 기준금리 역전을 통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미국보다 기준금리 더 높여야 되는데 150bp 이상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말이 안 이렇게 되죠. 얘기하셨어요. 사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는 환율을 더 이상 시장의 수급만으로 풀 수가 없다면 한국은행에 힘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을 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환이 잡혀 있지 않으면 네. 5월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는 동결하더라도 목소리 자체는 매우 매파적일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가 있죠. 네. 자, 선거가 지나고 나서는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나라 지수도 흐름이 모멘텀이 좀 약화될 거다 이런 6월 이야기들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종종 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지방선거가 지났습니다. 지수의 모멘텀이 약간 약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통위와 그다음에 FOMC와 BOJ에서 서로 상반된 시그널이 났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뭔가 메시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진 가설은 일단 지방선거 전에 환율을 잡을 것 같다. 그래서 대략 한 1,420원 언더에서 4월 말부터 한 5월 말 정도까지는 환율이 좀 묶여 있을 것 같다. 네.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할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저의 가설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시기까지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적정 밸류를 찾아서 좀 내려가는 흐름일 것 같다. 근데 그 다음은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막 중기적으로 계속 금리가 지금 너무 높으니까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아니면 뭔가 뭐 지수가 하락이 될 것 같으니까 뭐 금리가 하락하겠죠. 뭐 이런 논리보다는 일단 이런 스케줄상 그리고 정치적인 역학관계 이런 네. 것들을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지금보다는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최소 3개월 정도는 좀 눈에 띄는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도 사실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네. 되는 구간인데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네, 이걸 뭔가 한 방향으로 쭉 끌고 가기가 어려운 그런 장세군요. 예, 그렇죠. 지금 궁극적으로는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나라의 경제 흐름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작년 봄을 기점으로 해서 작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네. 겨울은 지나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봄의 사이클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봄의 사이클에서는 사실 우리가 비관론적인 것보다는 낙관론적인 것에 대해서 기대값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큽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는 변동성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변동성에 대비하는 전략과 그다음에 뭔가 방향성을 가져가는 전략들을 좀 나누어야 합니다. 네. 즉 우리가 만약에 운용하는 자산이 100이다라고 하면 100 중에 절반 정도는 방향성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채권이 중요한 포트폴리오로서 그렇죠. 작용할 수 있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수 같은 관점에서도 보면요. 변동성이 좋아지는 게 무조건 나쁘냐? 아니죠. 만약에 코스피가 5,500에서 막힌다. 그럼 그게 뭔가 경기도나 또는 추세 반전, 막 지수 악화 이런 쪽으로 작용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오히려 이 선언매,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로 넘어가서 오히려 박스로 움직이는 지수의 흐름이 개인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자산을 운용하실 수 있는 투자도 어떻게 보면 종목 교체의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으면 네. 사실은 굉장히 슬픈 지수의 장세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순환매 장세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 종목 교체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더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방향성 베팅이 아니라 변동성 베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전체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 절반은 방향성에 베팅하고 네. 이것은 장기 투자로 가야겠죠. 그래서 분할해서 계속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이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일부는 이 변동성, 순환매 장세를 대비하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채권으로서 안전자산을 조금씩 쌓아서 가져가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채권을 샀을 때 추가적으로 샀을 때 지금은 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손실을 볼 확률보다는 그래도 이익을 볼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그리고 이 흐름이 최소 3개월 정도는 좀 유효할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제 참 판단입니다. 진짜 우리가 채권 얘기를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유효할 것 같다. 이게 좀 굉장히 단기적인 시한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전 차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생경한 느낌이기도 의아하죠. 사실 한데. 채권을 좀 네. 길게 보고 투자하거나 맞습니다. 그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2분기 이후로 아까 제가 이 장표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2분기 이후로 저는 뭔가 변수 2분기 말에 변수가 뭔가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뭔가 일편도의 방향보다는 뭔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대응할 때는 짧게 해야 되고요. 길게 대응할 때는 길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변수가 2월 달에 2분기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 지금은 약간 짧은 시각으로 봐도 된다. 다만 제가 이제 2분기 말 정도에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때는 네. 이때 아마 어느 정도 왁구가 잡힐 것 같습니다. 어, 통화에 대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방향성, 단어 금리에 같아요. 대한 네. 왁구, 윤곽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곽이 그래서 만들어진다. 이 2분기 말 정도에는 이제 하반기를 대비하는 전략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2027년을 대비하는 전략까지도 제가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사실 장표가 일부 시간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정말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시간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차장님이 꼭 오늘 이거는 얘기해야 네. 된다라는 부분이 네. 있는데 저는 일단 제목부터가 달도 차면 기울고 네. 쏠린 심리는 되돌려진다. 되돌려진다. 달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또 설 명절에 보름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봐야죠. 이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거는 우리 증시를 보면서 하는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목만 봤을 때. 수급의 쏠림을 네.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사실 뭐 증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증시가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약간 월권인 것 같고요. 저는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권 시장에 제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저희 당사뿐만 아니라 타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또 거액 자산가들 또 일반 법인들 다양한 주체들을 많이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심리가 어떠냐면 너무너무 위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심리가 좀 약해졌을 때는 좋은 것은 좋게 나쁜 것은 나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만나보면 100명 중에 한 95명 정도는 나쁜 것은 나쁘게 좋은 것도 나쁘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그래요? 경향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심리가 사실 많이 극단적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판단했을 때는 투자에 대한 기회가 생겼을 때 이것을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실행한 사람들은 비어 있는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먹을 룸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반드시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도 지금 뭐 공모 시장에서 채권에서는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 뭐 연초에 지금 뭐 주식시장을 들어간 자금이 대략 한 12조 원이다. 네. 고객 예탁금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중에 8조는 채권 시장에 들어갔고 예금에서 대략 한 4조 원 들어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3분의 1을 주식시장의 고객 예탁금 상승의 3분의 1을 사실은 채권 시장에 기여를 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 본다라고 하면 그 쏠린 심리가 되돌려지면서 차올랐던 달이 불안함의 달이 서서히 조금 빠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컨센서스가 어떻게 좀 형성돼 있나라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는 왼쪽에는 기준금리에 대한 컨센서스, 블룸버그 기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은 국채 금리에 대한 전망치인데 제가 1월 말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로는 아직 블룸버그 즉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에 있는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보기에는 한국이 아직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소폭이나마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가 있는 나라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연말에 대한 기준금리 전망치가 2.35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연말에 대한 금리 전망치가 국채 10년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3%가 소폭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거는 숫자가 좀 조정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연간 동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서 기준금리가 2.5가 되면 국채금리는 얼마 정도 돼야 될까? 지금 보면 기준금리하고 국채금리에 대한 금리 차가 대략 한 60bp 정도 되거든요. 0.6%포인트. 저는 요거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0.7%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연말에 국채금리 적정금리는 몇 %지 생각해보면 기준금리는 2.5 플러스 0.7%포인트 그러면 3.2%. 네. 요 정도가 적정
금리 수준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좀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얼마 전까지 국채 10년 금리가 3.7%였다. 지금은 조금 조정을 해서 지금 3.6% 정도 수준에 이제 와 있다. 자, 그러면 내려갈 룸, 그다음에 위로 상승할 룸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을까? 저는 아래쪽이다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 비중에 대한 예를 들어서 채권 비중을 그럼 더 많이 확대해야 되느냐? 현재 너무 채권 비중이 적은 고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늘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서 더 많이 늘려야 되냐라는 부분들은 2분기 말에 얘기하자.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변동성이 있고 그러니까요. 또 6월에 이벤트가 있고 하는 네.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앞으로 1분기 중반에서 또 2분기 말까지의 흐름에서 우리가 전략을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꼼꼼하게 챙겨 가면은 일단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낼 그렇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네. 못한 분들은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네. 관련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 약간 숨 고를 겸 그렇지요. 선물버타리 좀 풀어볼까요? 얼쑤. 아, 이거 줘야 될 것 같아. 자, 해요. 하고 싶었지. 예. 자, 얼쑤. 첫 번째 유튜브 채권 세미나 지금 또 열심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우리 네. NH투자증권의 서울로 오시기 힘든 고객분들을 분들. 위해서 네. 준비했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 3시입니다. 채권 투자 지금은 이자가 답이다라는 답이다. 주제로 우리 채권 여신 구혜영 차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댓글 아래 고정 링크 저희가 다 박아뒀으니까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찾아오시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아, 온라인이다, 유튜브 온라인. 온라인으로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만나볼 수 있어요. 어디에 계신 뭐 제주에 계시든 강원에 계시든 상관없으니까 네. 다만 다 열려 있는 유튜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여러분들께 공개 저희가 계정을 딱 보내면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URL 프라이빗하게 함께 네. 할 수 있는 URL을 보내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오프라인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산으로 갑니다요. 안산도 같은 날입니다. 자, 국내 투자 전략과 투자 유망 종목 우리 오태우 대리 박지훈 부장님 직접 안산으로 가실 예정이고요. 네. 2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안산 WM 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반포로 갑니다요. 잘한다. 반포 세미나는 2월 26일 목요일에 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반포 WM 센터에서 강남에서 가장 핫한 그 원베일리가 있다는 그곳에서 반포 금융센터에서 박현지 과장 그리고 어제 또 증권 ETF 얘기했는데 그렇죠. 오늘 날아갑니다. 올라갑니다. 이혁진 차장 그리고 네. 박지훈 부장 세 분과 함께 출격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하는 실시간 댓글창에도 저희가 네.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 역시 우리 코스피 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끌어올려. 근데 예. 강하긴 한데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월등하게 더 많아요. 네. 코스피에서는 300개 종목들이 오르고 560개 넘는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300개 정도만 상승하는데 1300개 넘는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낙폭은 코스피가 빨리 줄여서 지금 0.31% 그렇습니다. 상승 전환. 오늘 우선주 진짜 달리네. 네,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사실 낙폭을 조금씩은 맞아요.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네. 보시죠. 여러분들 오후까지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와, 네. 근데 미래에셋증권은 이게 참 진짜 로켓 달고 날아가는 수준이네요. 20% 넘게 스페이스 지금 X를 예, 품었잖아요.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구영 차장님. 네. 이거 직접 이거 온라인에서 이야기해 주실 때는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조금 더 풀어주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주로 해 주실 예정이세요? 오늘 그 이야기에 맛배기 맛배기.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맛보기 모두가 한번. 오실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맛배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맛배기 어디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장표 13페이지 보여드릴 거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으로 돈 버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자본 차익이죠. 네. 금리가 하락하면 자본 가격이.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기는 이익.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 소득을 통한 이익. 이자 소득, 네. 세 번째는 환율 차이를 통한 환차익. 환차익. 아, 네. 환차익까지 네. 미국 쪽도 채권 그렇죠. 투자하시면 네. 채권을 투자할 때는 우리가 항상
뭐 금리 그거 3% 받아서 내가 뭐 해? 이런 금리만 보셔도 안 되고 네. 또 지금부터 금리가 몇 bp 하락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자본 차익 얻을 거야. 요것만 보셔도 안 되고 네. 환율도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언제 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에 대한 진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저희 다음 주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릴 네. 거고 좋습니다. 요는 이겁니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큰 사이클로 인하되는 사이클은 이제는 얼추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기준금리가 당분간은 동결될 확률이 높은 것 같고 네. 미국도 아까 저희 여돈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들도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케빈 허쉬가 되고 나서 기준금리 한 차례, 많게는 두 차례 인하한 그 다음은 무엇이 될까라는 고민도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폭이 이제는 제한된다라는 뜻은 자본 차익으로 이익을 보는 기회는 점점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네. 장기채 미국 투자하셨던 분들이 네. 최근 2, 3년 사이에 그 자본 차익 때문에 네. 엄청나게 막 TLT 막 이런 맞습니다. ETF 투자 많이 예. 하셨었잖아요. TFT에 TLF라고 하나요? 레버리지. 3배짜리 네. 레버리지까지 아우, 그것도 굉장히 레버리지를. 네, 네. 현명하신 거죠.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더한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이제는 기존에 봤었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의 자본 차익 관점에서 이제는 이자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로 바꿀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이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연에 3%짜리 이자, 1년에 이자 2번 받거든요. 성에 차십니까? 아유, 감질맛 나죠. 간이 기별도 안 네. 가죠. 그렇죠? 지금도 오늘도 보면 코스피 조정 받는다고 하는데도 지금 우리 투자자들의 힘으로 지수를 올리고 네, 그렇죠. 삼성전자 코스닥도 우선주가 5% 네. 올라. 그러니까요. 지금 뭐 미래세 증권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네.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연에 3% 이자 감질납니다. 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자를 무엇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나의 자산을 더욱더 증식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채권이라는 것이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자를 우리가 받아서 현금 흐름을 조금 더 빈도를 높여서 네. 즉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월지급식 있지 네. 이런 그렇죠. 것들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채권으로 이자 지급 주기를 연에 2번이 아니라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그 돈으로 단순하게 나 이자 3% 받았어, 이자 5% 받았어 이게 아니고 그 이자를 받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지수 ETF를 다시 투자를 재매수하시든 하고.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 100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50은 방향성에 베팅하는 네. 자산이 돼야 되는데 이 방향성에 베팅하는 자산은 분산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산 투자라는 것은 종목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시점을 촘촘하게 계속 분할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분할 매수하려고 하면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현금 흐름이요. 네. 우리한테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그쵸. 필요해요. 그 파이프라인을 채권으로 채권에서 만든다면 월마다 또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모든 고객들에게 해당하는 포트폴리오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저희가 지금 활용할 자산이 브라질 달러 채권이거든요. 브라질 달러 채권은 한 거래 단위가 보통 한 2억,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고객들에게는 사실은 조금 먼 얘기가 될 수 네. 있어요. 다만 금융자산 중에서 지금 우리 주식으로 사실 이득을 많이 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신흥 부자들이 거의 뭐 주간 단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이런 분들께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으로 이득 본 것 중에 일부를 채권에 넣는데 그 채권의 목적은 안전자산의 목적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갖다 주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채권을 저희가 지금 30억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짠 것인데요. 네. 만약 채권 3개 각각 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3개의 채권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2달에 한 번씩 현금 흐름을 3천만 원씩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들어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네. 예시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나도 네. 저렇게 파이프라인 갖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투자 가능하신 금액을 곱하거나 나누시면 됩니다. 즉 요는 뭐냐면 브라질 달러 채권을 잘 활용하면 달러 현금 흐름을 2달에 한 번씩 계속 발생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달러로 우리는
해외 자산이든 아니면 원화로 바꾼 국내 자산이든 계속 분할해서 투자할 수 그렇죠. 있는 시드머니가 생긴다. 그래서 계속 파이프라인을 갖다 주는 수단으로 보셔야 되고 네. 여기서 저희가 왜 브라질 달러채를 활용을 하냐면 첫 번째, 우리 브라질 해외채가 이자가 비과세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알고 계세요. 맞아요. 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근데 브라질 달러채도 비과세예요. 달러채도 왜 네. 비과세예요? 그렇죠. 브라질이 발행한 국채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 발행을 미국에서 달러 표시로 이자를 주기로 그다음 원금도 달러로 주기로 약속을 한 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의 조세 협약에 따라서 네. 이 브라질 달러 채권에도 이자에 비과세 대한 혜택이. 세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은 그러면 이 표를 얼마나 주냐, 이자를 얼마나 주냐? 네. 적게는 5%, 많게는 7% 이상도 줍니다. 자, 그러면 달러로 이자 받네. 근데 금리가 5에서 7% 정도 수준이네. 근데 세금 안 내도 되네. 나는 달러 현금 흐름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자산이 완전 퍼펙트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지금 댓글로 이제 브라질 하니까 네. 예전에 이제 회화라가 문제가 좀 됐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임님께서도 브라질 채권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하는데 네. 브라질 달러 채권을 하면은 해화라 어떤 뭐 이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브라질 달러 채권은 금리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미 국채 금리에 더하기 브라질의 국가 파산 확률입니다. 우리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채권은 기본적으로 미 국채 금리를 따라가고 거기에 플러스 브라질의 부도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한 10년 정도 가정해 보겠습니다. 브라질이 아주 쉽게 생각하면 부도 날까요? 10년 동안? 네, 향후 10년 이내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라가 저는 네. 사실 우리가 브라질을 과거 10년 동안 헤아라의 가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부실하다 또는 지난 10년간의 모멘텀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계속 우리 재정을 쓰면서 국가의 어떤 건전성을 악화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브라질은 GDP 순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고요. 그리고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희귀금속들 지금 미국이 가장 탐내는 히토류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중국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네.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2025년 지금 유럽, 미국, 호주 각각의 국가들이 이 브라질에 있는 히토류 광산을 채굴해서 사업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서 달러를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브라질 달러 채권을 볼 때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미국채를 따라간다. 그러니 안전자산의 성향이 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이 부도 확률이 위험한데 이 부도 확률은 앞으로의 한 10년이 사실상 AI 사이클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시 상황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희귀금속에 대한 전쟁이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상 브라질은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에 대한 기회가 많다. 그러면 국가 부도 확률도 저는 지금보다 높아지는 쪽보다는 현재 수준을 최소한 유지하는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일단 금리 변동성에 있어서는 사실 변수가 크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채권은 브라질에서 발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달러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네. 이자를 지급받거나 또는 원금을 돌려받는 데 있어서 해할 가치 변동성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대적인 안전자산의 선호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세금 부분에 있어서 브라질에서 세금 안 내도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안 냅니다. 우리나라도 안 예, 내잖아요. 조세 협약이 되어 있어서요. 네. 이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브라질 채권에 매력적이다. 예, 관심 갖는 맞습니다. 이유기도 네. 하고요. 네. 달러 자산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지금 자료에도 준비하셨는데 네. 앞으로 달러 자산을 뭐 어떤 형태든 브라질 네. 채권이 달러화로 된 형태든 뭐 달러 관련한 채권을 뭐 미국채를 사든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달러 자산으로 된 베이스로 된 ETF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투자에 있어서 지금 왜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뭐 자산의
뭐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원화가 약하기 때문에 뭐 네. 이런 논리보다는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가가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 보증금이 됐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의 가치에서 보면 부동산에 넣고 봤을 때 절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너무너무 높아요. 그쵸. 원화의 비중이 높아요.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의 일부는 달러나 또는 원화가 아닌 자산에 대해서 조금 분산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원화로 된 자산을 계속 달러로 바꿀 거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1,400원, 1,500원 이 사이에 계속 묶여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계속 환전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하실까요? 아니면 좀 불편하실까요? 이게 불편하죠. 근데 정부의 노력이 계속 있다고 네. 하면 굳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또 이게 환율이라는 게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있다 보니까 일정 정도의 좀 환전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아. 이게 환율이 사실은 지금 현재의 환율 구간은 이 투자자들 관점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환전을 해도 불편하고 환전을 안 하고 원화를 그런 가지고 있어도 상황이구나. 불편한 네.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달러로 현금의 파이프라인을 갖다 놓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채권을 살 때 딱 한 번만 환전하면 돼요. 네. 그 다음은 달러로 자금이 들어왔을 때 달러 자산을 사고 싶으면 달러로 계속 그대로 쓰시면 되고 네. 만약에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더 좋아졌다라고 하면 원화 가치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환전이라고 하는 리스크 자체를 계속 우리 어떤 자산을 빼서 달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계속 달러로 들어오게 만드는 자산을 만들자라는 게 첫 번째 컨셉이고 네. 두 번째는 사실 이 15번 장표를 보여드릴 때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1,400원 유노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는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우리나라의 지금 수출이 워낙 높아지고 있고 또 수출 전망치도 계속 분기별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원화가 지금보다 더 약해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강해졌을 때 그 강해지는 폭이 우리가 전 저점을 더 돌파하면서 더 강한 원화 강세 트렌드로 바뀔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차트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2023년 이후로 흐름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2023년 이후로 보면 원화의 레벨이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전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전 저점이 높아진다고 하는 건 네. 사실 주식으로 본다면 아주 좋은 거죠. 우상향. 추세 우량. 상승이 그렇지. 굉장히 네. 강화되는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트를 이게 달러원 차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이거 보여드릴 어떤 A라는 기업의 주가인데요. 요거 트렌드 어떤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요 사야 자리가 된다. 막히는 자리입니까? 뚫리는 자리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다 수 있다. 예,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정받으면 그래. 밀사 기술적 분석을 받아. 밀리면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네요. 하세요. 진짜. 자,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지금 펀더멘털이나 수출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진다는 걸 가정을 해서 위가 막힌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럼 저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저점이 1,350원이었어요. 1,350원대. 자, 그러면 올해는 1,350원을 돌파해서 아래쪽으로 원화 강세 쪽으로 트렌드로 가는 것보다는 1,350원이 바닥이 되고 요 사이에 머무를 그러네. 확률을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적 자, 분석을 그렇게 했을 보면 때도.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대략 한 1,400원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하기 얼마, 뭐 빼기 얼마 정도의 기술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최소한 3년 이상의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면 원화가 대략 한 1,400원 정도를 연평균으로 가져가는 것은 뉴노멀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뉴노멀에서 우리가 전략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코스피나 또는 코스닥에 대한 주가지수 상승 흐름이 워낙 지금 가파르고 이 추세는 저는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저도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와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원화 중심으로 가져간다라는 전략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이제 자산이 더욱더 늘어나신 고객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지금 단기 1년만 트레이딩 할 것도 아니고 3년만 트레이딩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10년 정도 이상을 좀 중기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보면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원화의 비중을 좀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2000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원화 평균값이 1,150원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코비드를 지나면서 한번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그렇죠. 나타났고 네. 그 이후에 체질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원화가 1,300원 언더로 내려가기 쉽지 않은 구조로 지금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시각도 원화에 대한 뉴노멀은 1,400원 정도에 일단 두고 거기에서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사실 최근에도 보면 원화 환율의 약세 요인 중에 뭐 개미들의 뭐 해외 투자 뭐 서학개미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네. 사실 그것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산은 점점점 늘어나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줄어들면 여기 안 계신 되죠. 두 분의 앵커님도 저도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리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자산의 규모가 더 늘어나는 과정으로 네. 우리는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갈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원화의 비중을 얼마만큼 둘 것인가 그리고 이 원화의 비중을 만약 줄인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꼭 원화 자산을 뭔가 잘라서 달러로 바꿔야 할 것인가 즉 꼭 환전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페인 포인트를 달러의 현금 흐름을 갖다주는 파이프라인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는 브라질 달러 채권을 상당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네. 저희가 다음 세미나를 세미나를 통해서. 통해서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 채권을 발행한 국가가 브라질이다 보니 아이고 브라질 그거 괜찮아 아직도 많이 이렇게 걱정을 그렇죠. 하세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깔끔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의 그 기준 중에서 이제 원화로 된 자산과 달러화로 된 자산 이런 네. 배분을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 워낙에 이제 주식 투자를 요즘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단기적으로 한 달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사도 수익이 나 이만큼인데 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번 수익을 앞으로도 내 자산 증식을 통해서 만들어내려면 이 네. 분배가 정말 중요하고 그런 면에 맞습니다. 있어서 원화 자산 그 외에는 달러화 자산으로는 어떻게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지는 여러분들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해법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지금 사실 저희가 우리 구혜영 차장님만 모시면은 채권 참 어렵고 낯설다라고 느껴지지만 시간이 늘 없어요. 정말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갖다 주시는데 네. 질문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브라질 관련해서도 이거 꼭 온라인으로 통해서 세미나 때 최대한 가감 없이 좀 네. 알려주시길 네, 부탁을 알겠습니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혜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이게 채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많으면 아, 세미나 참여하세요. 거기서 영상 아래 물어봤는데. 링크 해가지고 아니, 채팅창. 일본 또 다카이치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투자하고 싶어요? 아니 거기 국채랑 우리 국채랑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자, 궁금한 내용은 여러분들 저희 뭐 방송을 통해서도 해주실 수 있지만 네. 조금 더 여유롭게는 그 세미나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또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부터 오늘 뭐 바로 출발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 가야죠. 이미 네. 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긴긴 연휴가 앞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이거 보면 친척들에게 세뱃돈을 받는 분은 있는데 저는 이제 거의 주는 주시나요? 입장이에요. 네. 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도은 앵커 끝나고 세배 하지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 5만 원짜리밖에 없는데.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아침엔 투자 식구들 중에서 음. 세뱃돈을 받을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고 하는데 왜 그래요? 우리 허재무 앵커가 네. 아빠가 됐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얼쑤. 여러분들 지금 나온다. 네, 경사. 아이고 제가 여러분들 아직 참, 안 보여. 사실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점이야, 점. 네, 뭐 1.9cm 정도 되신다고. 되신다는. 뱃속에서. 요거 이제 태명이 네. 꼬모. 꼬무입니다. 꼬무. 예, 꼬마 재무. 네,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여러분 꼬무인데 많이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 3% 없으면 이제 우리 저기 이유식 공맥입니다. 기적이 여러분들이 못 우리 삽니다. 허재 앵커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침엔 투자를 많이 응원해 주셔야 우리 아빠로서의 역할을 또 하실 수 있다고 네. 하니까 오늘 그래서 한복까지 이렇게 다 열심히 차려입고 네, 왔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네. 제 2세를 위해서도 많은 시청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설 연휴는 여러분들 푹 쉬시면서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연휴 끝나고도 여러분의 악귀는 다 물리쳐드리고 좋은 기운만 또 뿜뿜 뿜어낼 수 있는 아침엔 두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큰절 한번 드리고 이렇게 한번 할까요? 큰절 한번 드리고 여러분 저희 다음 주 수요일까지 푹 쉬었다가 여러분들도 푹 쉬시고 목요일 날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